포모도로 기법 굉장히 유명한 집중력 강화 방법인데요. 포모도로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를 의미하는 데서 이제 유래된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198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 대학생 프란체스코 치릴로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공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관리하기 위해서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를 사용해서 25분간 집중적으로 일한 다음에 5분간은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고안해낸 건데요. 이 포모도로 기법의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첫 번째, 작업 선택.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이머 설정. 타이머를 25분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세 번째, 집중 작업. 타이머가 울리기 전까지 열심히 작업에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단기 휴식. 타이머가 울렸을 때 5분간 휴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의 포모도로 세션이 끝나면 그 뒤에는 한 15분에서 30분간의 장기 휴식을 취하는 방법인데 이게 의외로 시간 관리에 좀 도움이 됩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작업 중에 방해 요소를 줄이고 일관된 집중력을 유지해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집 애한테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포모도로 시계라고 딱 치면은 인터넷에 나와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게 시킬 때 이걸 딱 해서 시간을 재서 하고 그다음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 또다시 시험 치듯이 또 해보고 굉장히 좋은 기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포모도로 기법은 간단하면서도 이제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운동도 ADHD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주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네, ADHD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주로 유산소 운동하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러한 운동은 당연히 뇌 활동을 촉진을 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를 억제해서 ADHD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ADHD로 인한 과잉 행동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운동 중에 태권도도 도움이 되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대근육 운동을 통해 ADHD 아동들은 산만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하는 중에 도파민 생성이 또 촉진되기 때문에 ADHD 환자의 충동성과 주의력 결핍을 당연히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요. 특히나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서 인지 능력도 향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즐기면 당연히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키고 그리고 뇌 활동을 촉진해서 주의 집중력에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운동을 시킬 때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한 아이인데 개인 스포츠가 나을까요? 아니면 단체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네, ADHD 환자들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팀 스포츠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사회적 기술을 또 배우고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소속감도 제공합니다. ADHD 환자들이 종종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 스포츠는 과잉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게 해주고요. 또 충동성과 과잉 행동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ADHD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팀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규칙적인 훈련이라든가 경기 일정이 있게 되고 그러면 ADHD 환자들도 일관된 일상의 어떤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는 ADHD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규칙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에너지를 아주 건강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일부 ADHD 환자는 팀 스포츠보다는 개인 스포츠를 선호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스포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농구, 축구, 하키 같은 스포츠, 지속적인 움직임과 집중을 요구하는 스포츠들이 ADHD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ADHD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DHD가 있는 경우 집중력 부족, 과잉 행동, 불안, 긴장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사지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몸의 긴장도 풀어주겠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피 마사지인데요. 이게 집중력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피에는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하는 혈자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집중력을 높이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데요. 먼저 양쪽 손가락 끝을 이렇게 사용해서 머리 전체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백회라 그래서 정수리 중앙에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은 뇌의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요 마디마디를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좋고, 또 그 다음으로는 아래로 쑥 내려갔을 때 요 후두부, 여기 목 쪽, 여기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신경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마하고 관자놀이 마사지인데 정신적 피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인당혈, 미간을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손가락으로 태양혈, 관자놀이 부분을 이렇게 지그시 마사지,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귀 마사지도 있어요. 세 번째인데요. 신경 안정과 뇌 자극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자율신경의 조절, 감각 조절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서 귀를 이렇게 부드럽게 당겼다가 놓는 거, 방향은 위아래 옆방향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줘도 좋고, 귓바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자극을 줘도 좋고, 이주혈이라 그래서 요 귓볼이 있거든요. 여기를 엄지검지로 눌렀다 뗐다 반복하는 것 자체로도 좋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하고 어깨 마사지인데요. 과잉행동 조절과 긴장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긴장하면 목 긴장이 좀 많아지잖아요. 과도한 움직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완화시켜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데, 목 뒷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문질러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깨 근육을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들도 있고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목 옆쪽을 위아래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사지가 ADHD가 있는 아이들한테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ADHD가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를 사귈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ADHD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이 친구들이 사회적 기술이 조금 부족해요. ADHD 아동들은 특히 화용 언어라 그래서 이 언어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용 언어가 뭐냐면요. 사회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능력인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게 발달이 되면은 대화 속에 복잡한 함의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ADHD 아동들은 이러한 화용 언어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 난이도가 좀 생기기가 쉽겠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통 좀 대화 중에 전환을 잘 못한다거나 상대방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를 어려워하면서 이렇게 중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또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따라오게 되고요. 자신의 말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 조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집에서 부모님과 역할놀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적절한 행동을 좀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의외로 중요한데요. 집에서 보드게임이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도 연습하는 것이 좋고요. 또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는 연습도 해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상대방이 주는 사회적인 신호가 있을 때 이거를 인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지루해 보이면은 새로운 게임을 제안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의 기분을 물어보는 연습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또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사귀는 기회를 좀 늘려주면 좋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과 먼저 이제 끈끈하게 관계를 강화를 해서 아이가 또 자신감을 얻어야지 사회적인 상황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그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들 중에 학교 생활에 있어가지고 ADHD가 있다라고 아이가 ADHD라는 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굳이 말씀을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학기 초가 되면은 부모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선은 담임 선생님이라면은 아이의 어려움을 알아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면은 최대한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해 주시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아이 학교 생활에 더 긍정적일 수 있고요. 부모님과 협력을 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데요. 뭐 다만 일부 교사나 학생들이 ADHD 학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나 이에 따른 뭐 낙인 효과로 부정적인 대우를 걱정하는 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데요. 사실은 뭐 부모님이 학기 초에 진솔하게 용기를 내시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면 아이의 상황을 대체로 살펴봐 주시려는 게 보통의 선생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ADHD 아이는 뭔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뭐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혼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자존감 역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ADHD 아이한테 있어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이의 장점을 찾아내서 이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80대 20 법칙을 활용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80% 칭찬하고 잘못된 행동은 20%만 지적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작은 성공 경험을 제공을 해서 이를 이제 축하를 해주고요. 또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의 독특한 감정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늘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결해 주려는 것보다는 감정을 이해받는 것만으로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ADHD 아이들은 흥미를 끌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서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아이가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하고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ADHD 아동 양육에서는 사실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고 강화시켜주고 협력해 나가야 되는 대상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뭐 해결하고 고쳐주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지연 원장님과 같이 ADHD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저도 오늘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